작품 해설, 윌리엄 골딩의 생애와 문학, 생애와 배경, 사실적인 설화 예술의 명쾌함과 현대의 인간 조건을 신비스럽게 조명하여 다양성과 보편성을 보여주었다는 수상 이유와 함께 1983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윌리엄 제럴드 골딩은 1911년에 태어났다. 그에 붙이는 중학교 교사로 표준적인 지리 교과서의 필자이기도 하였다. 영국 서남단의 콘월주가 그의 고향이다. 그의 부친이 교사로 있던 말보로 학교를 거쳐 1930년 옥스포드 대학의 브레이스 노즈 칼리지에 진학하였다. 부친의 의사에 따라 처음엔 과학을 공부했으나 2년 후 어릴 적부터 좋아하였던 문학으로 돌아와 영문학, 특히 고대 영문학에 역점을 두어 공부하였다. 재학 중에 나온 시집이 그의 첫 번째 책이 된다. 29편의 짤막한 서정시를 묶은 것인데 뒷날 그는 한 권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수레한 바 있다. 친구가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어 엉겁결에 출판이 되긴 했으나 완전히 묵살당했고 기대했던 독자의 편지 한 통 못 받았다는 것이다. 1939년에 결혼하여 솔즈베리에 있는 비숍 워즈워드 스쿨에서 교사 생활을 하였다. 이 학교는 군 복무를 끝내고 그가 1945년부터 1961년까지 근무했던 학교로 이른바 퍼블릭 스쿨에 속한다. 얼마 전까지 대개의 퍼블릭 스쿨이 그랬듯이 이 학교도 수업료를 내면서 비교적 유복한 집안의 소년들이 다니는 학교로 신사 양성을 표방하며 영국 국교 교회와 관련을 맺고 있다. 2차 대전이 터지자 그는 해군에 입대하여 거의 해상 생활을 하다시피 하였다. 많은 해상 전투에 참가하였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도 참가하였다. 그의 취미인 그리스 고전 읽기는 해군 복무 당시 망보는 시간에 무료를 달래기 위해서 시작했다 한다. 이때의 전쟁 경험은 그로 하여금 그가 지니고 있던 소박한 이상주의를 버리게 했다는 점에서 한 전환점이 되어준다. 종전과 함께 중위로 제대한 그는 근무하던 학교로 복직하여 영어와 철학을 가르쳤다. 1961년에 그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홀린즈 여자대학의 주재 작가로 초청받아 갔다. 틈틈이 강연 여행도 다녔는데 대체로 미국 대학생들이 열심이긴 하나 문학 연구에 있어선 다이제스트식 태도로 만족해 있는 듯이 보인다는 소감을 남겨놓고 있다. 그의 첫 장편이자 출세작인 파리대왕이 나온 것은 1954년 그의 나이 43세 때의 일이었다. 그때까지 장편 3편을 따로 써둔 게 있었지만 발표는 하지 않았다. 이미 남들이 써놓은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라 한다. 핵분열의 엄청난 파괴력을 알게 된 인류가 과연 영속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냉전시대의 회의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던 당시에 파리대왕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일반적인 불안의 풍토 속에서 구상된 모험담과 우화와 엘리고리의 차원을 지닌 이 작품이 발휘한 호소력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뒷날 영화화되어 작품의 성과에 기여하였고 특히 영미의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읽혀 작가는 캠퍼스 대왕이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하였다. 첫 장편으로 작가로서의 위치를 굳힌 골딩은 후계자들 핀처 마틴, 자유낙하, 첨탑, 피라미드, 중편집 전갈 등의 작품을 연달아 발표하여 독자적인 개성의 작가라는 정평을 받았다. 또 눈에 보이는 어둠 통과 제의를 내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전갈 속에 수록된 특명 대사를 극화한 산막자리 희고 노쇠 나비가 있고 방송국에 손댄 일도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교적 과묵한 편인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에세이집으로 핫 게이츠가 있다. 글쓰기에 전념하기 위해서 1962년 교직을 떠난 그는 솔즈베리 근처에 400년 묵은 오두막 초가에 정주하여 살았으며 부인과의 사이에 일남일녀를 두었다. 고고학, 이집트학, 그리스 고전을 취미로 들고 있는 그는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오보의 연주도 수준급에 달해 있다고 한다. 좋아하는 작가로 그리스 비극 작가 에우리피데스와 고대 영시인 몰든 전투의 작가를 들고 있다.
전후 약 15년 동안은 그리스 고전밖에는 거의 읽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생애의 대부분을 피라미드에 나오는 것 같은 유서 깊은 지방 소도시에서 보냈다. 하층 중산 계급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자신의 배경이 가난하나 훌륭한 것이었다고 자서전적인 에세이인 사다리와 나무에서 토로하고 있다. 지필에 관해서는 몇 해씩 걸려 구상을 하나 실제 지필 기간은 짧다고 말하고 있다. 후계자들은 교직 생활을 하면서 28일간에 완성하였고 핀처 마틴은 초고를 완성하는 데 16일이 걸렸을 뿐이라는 것이다. 어릴 적부터 머리를 길게 길렀던 그는 콧수염과 턱수염 모두 길렀다. 그의 모습은 턱수염을 잔뜩 기른 빈틈없고 진탕 먹은 바이킹이라든가 바다의 모세라고 흔히 묘사되었다. 어둠의 힘. 첫 장편인 파리대왕을 많은 사람들은 골딩의 대표작으로 치고 있다. 현대의 고전이란 정의도 주로 이 작품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 사실 그 후에 쓴 어떤 작품도 이 처녀작과 같은 독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지는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파리대왕은 모험 소설이다. 영어 사용권의 아이들이 한 번쯤은 읽게 마련인 보물섬이나 산호섬과 마찬가지로 한 섬 위에서 전개되는 모험담이다. 도덕적인 엘리고리가 형이상학적인 우화라는 차원도 모험 얘기라는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다. 핵전쟁이 벌어져 어디에선가 원자탄이 터지고 하는 위기적 상황 속에서 한때의 영국 소년들을 비행기로 안전장소로 후송하는 공수작전이 전개된다. 지브랄탈과 에디오피아의 수도를 거쳐 온 이 비행기는 명시되지 않은 적군의 요격을 받아 격추되고 소년들은 비상 탈출하여 태평양상의 무인도에 불시착한다. 만 5살에서 12살에 이르는 소년들로 구성된 이 꼬마 집단은 처음에는 12살 난 렐프를 지도자로 해서 제법 생명부지를 위한 조처를 요령 있게 진행한다. 산정에 봉화를 올려 구조 신호로 삼는 심중성도 발휘한다. 성가대의 연장자인 잭이 불 관리를 자청하고 나선다. 한편 렐프는 바닷가에 오두막을 세우자고 제의하고 이 때문에 사냥을 강조하는 잭과 대립하게 된다. 잭과 그의 사냥패들은 멧돼지를 잡아서 크게 위세를 떨친다. 렐프의 지도력이 약화되자 그를 옹호하던 돼지라는 별명의 근시 소년이 잭에게 뺨을 맞고 그 바람에 안경 한 알이 깨어지고 만다. 렐프는 다시 회의를 소집하여 봉화의 관리 철저와 오두막의 필요성을 강조하나 잭을 우두머리로 한 사냥패들은 이에 반대한다. 그때까지 소라를 쥔 사람이 발언권을 가졌는데 그러한 습관이 잭에 의해서 무시된다. 죽은 낙하산 병을 목도한 꼬마들이 짐승을 보았다고 얘기를 퍼뜨리는 바람에 안심을 시키기 위해 렐프는 수색대를 조직한다. 그들은 산의 정상에서 낙하산 병의 시체를 보고 즐겁해서 도망친다. 다음 회의에서는 렐프와 잭의 결별이 분명해진다. 대부분의 소년들이 고기 맛에 끌려 잭의 사냥패에 가담하는 것이다. 잭은 사냥패를 끌고 멧돼지를 잡아 그 머리를 막대에 꽂아서 두려워하는 짐승에 대한 제물로 숲속에 남겨놓는다. 그동안 잭은 잔치를 열고 렐프와 그의 또래를 초대한다. 잭 둘레의 사냥패들은 사냥꾼으로서의 자기들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춤을 추기 시작하고 주문을 웬다. 이때 짐승의 정체가 실은 시체임을 알려주기 위해 나타난 사이먼을 흥분 김에 살해해버리고 만다. 그의 시체는 바닷속으로 밀려나간다. 렐프에게는 이제 근시 소년, 돼지와 꼬마 몇 명밖에 남아있지 않다. 잭의 사냥패들은 그들의 진지를 구축하고 또 근시 소년의 안경을 훔쳐가 버린다. 안경이 없어 불을 피울 수 없게 된 렐프와 근시 소년은 잭이 진을 친 성체 바위를 찾아가 안경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나 거부를 당한다. 렐프와 잭이 싸우는 사이 로저는 바위를 굴려 근시 소년을 죽게 한다. 렐프는 도망쳐서 숨어버린다. 그러나 이제 오랑캐로 변한 사냥패들이 수색에 나서 그는 위험한 고비를 맞는다. 몇 번의 위기를 넘겨 가까스로 바닷가로 나왔을 때 연기를 보고 섬에 들른 영국 해군 장교의 구조를 받는 것으로 작품은 끝이 난다.
거친 요약이 보여주듯 이 작품은 소년들의 모험담이라는 영국 소설 전통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작품 속에는 산호섬에 관한 언급이 2번 나온다. 1857년에 출판된 R.M. 밸런타인의 이 작품은 랠프, 잭, 피터킨이라는 세 소년이 신을 공경하며 서로 도와 태평양의 한 섬에 낙원을 건설한다는 얘기다. 랠프와 잭이란 소년은 파리대왕에서도 적대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파리대왕은 산호섬과 거기에 나타나 있는 낙천적 인간관에 대한 패러디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모험담 뒤에는 깊은 철학적, 도덕적 함축이 비장되어 있다. 작가가 한때의 소년들을 무인도에 올려놓고 제기하는 의문은 내면화된 문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경고성과 효용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짐승 얘기에 암시되어 있는 공포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구조를 받는 것이 초급한 당면 과제이다. 처음 얼마 동안 그들은 소라에 상징되어 있는 동의의 관습을 존중하며 섬생활에 적응해 간다. 그러나 곧 그들은 사냥에 매료되고 스스로 오랑캐, 즉 야만인으로 타락해 간다. 그들은 몸에 색칠을 하고 멧돼지 머리를 막대에 꽂아 놓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짐승을 위해 제물로 바친다. 그리고 사냥을 자축하는 피해 제전을 벌이고 짐승이라고 착각하여 사이먼을 죽이고 또 어렴풋이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더 캐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문명의 거칠애를 모두 던져버리는 것이다. 구제의 가망이 멀어지고 두려움이 커짐에 따라 그들의 타락도 심화해 간다. 랠프를 살해하려 들고 돼지라는 별명의 동료를 죽이고 꼬마 쌍둥이들을 고문한다. 인간 본성은 어둠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파괴적인 성향과 잔악의 충동은 새끼들과 함께 있는 암돼지 사냥의 장면에서 고도의 상징적 표현을 얻고 있다. 자기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머니가 아들을 산채로 죽이는 에우리피데스의 바커스의 여인들을 골딩이 칭송해 맞이 않는 것을 수긍할 수 있다. 무인도의 소년들은 고귀한 야만인은커녕 홉스의 일위로 되어가는 것이다. 파리대왕의 우의적 차원은 주요 등장인물을 검토해보면 선명히 드러난다. 첫 장에서부터 등장하는 랠프는 잘생긴 얼굴에 단단한 체격의 소년이다. 그는 타고난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나 재계 저항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만한 냉혹함이나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그는 꼬마들의 복지를 근심하는 따뜻함과 사이먼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 구조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식을 대표하며 잭과는 대조적으로 문명의 가치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대조되는 잭은 검은 제복을 입고 있으며 늘 그림자나 어둠과 연결되어 있다. 신체적인 다부짐, 도덕적 파렴치, 권력 지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는 꼬마들에 대한 동정심도 느끼지 못한다. 학교에서 성가대 반장이었고 샤프조로 노래할 수 있다는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들어 지도권을 요구한다. 요컨대 그는 야만으로의 복귀를 대표하는 어둠의 인물이다. 유독 돼지, 피기라는 별명으로 등장하는 근시 소녀는 말투로 보아 받은 교육도 빈약한 편이고 집안도 어려운 것 같다. 그는 천식이 있고 눈이 나쁘다. 몸이 민첩하지 못하고 안경을 쓴 그는 지혜와 점잖음을 갖춘 꼬마 지식인이다. 그는 랠프의 브레인이며 또 창의성이 있는 두뇌의 소유자이다. 잭과 랠프의 대결에서 그가 먼저 희생되고 만다는 것은 지식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 많다. 두려워하는 짐승이 사실은 시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려 내려왔다가 죽음을 당하는 사이먼은 성자이며 예언자이다. 그는 섬에서의 공포가 실은 소년들의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각성자이다. 잭에 충직한 하수인으로 나오는 로저는 소설 속에서 얘기를 하는 법이 거의 없다. 그는 두뇌보다는 체력을 바탕으로 언제나 말없이 잔혹하게 행동하는 사디스트이며 고문 담당자이다. 이러한 주요 작중 인물의 검토에 덧붙여서 랠프가 공동체의 지도자의 자질을 구현하고 있으며 잭이 찬탈자이고 돼지가 브레인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파리대왕을 정치적 우의 소설로 읽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로저는 사형 집행인이며 사이먼은 동시대인보다 한 발 앞선 순교자이고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예언자이기도 하다. 혼자 쉬는 자리를 마련하고 혼자 명상을 즐기는 그는 내면 세계의 골똘한 응시자이기도 하다. 우리는 또 이 작품 속에서 소라, 연기, 안경과 같은 비근한 사물이 기능적인 상징의 소독으로 활용되어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가령 소라가 회의 진행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띠고 그 소유가 렐프에게 자연스레 어떤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조직에서도 인간이 상징적 구속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라의 무시와 파괴는 양식과 합법성의 파기를 상징한다. 돼지라는 별명의 소년이 쓰고 있는 안경은 지식과 문명을 상징한다. 그레이엄 하프 같은 비평가는 근시 안경의 렌즈가 불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세목상의 잘못을 발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안경은 불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문명의 상징이다. 그것이 부분적으로 망가지고 깨어지는 과정은 소년들에게 있어서의 문명의 점진적인 퇴조를 시사한다. 악마를 뜻하는 파리대왕을 통해서 인간 본성의 어둠을 암시하는 이 작품은 도덕적 우화나 정치적 우위 소설이란 차원을 넘어서도 가령 종교의 기원이라든가 성충동과 폭력의 충동에 있어서의 연관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인류학이나 심층 심리학이 거둔 통찰에 힘입은 바 많아 외관으로 알아내기 어려운 깊이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섬 전체는 기독교의 에덴 동산을 시사하고 있어 그 함축하는 바는 더욱 커지는 것이다. 구제된 순간의 묘사는 천진성의 상실을 시사하면서 이 작품이 순수해서 경험에 이르는 일종의 통과 제의의 작품임을 보여주고 있다. 렐프는 몸부림치면서 목매어 울었다. 이 섬에 와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다. 온몸을 비트는 듯한 크나큰 슬픔의 발작에 몸을 맡기고 그는 울었다. 섬은 불길에 쌓여 엉망이 되고 검은 연기 아래서 그의 울음소리는 높아져 갔다. 슬픔에 감염되어 다른 소년들도 몸을 떨며 흐느꼈다. 그 소년들의 한복판에서 추저분한 몸뚱이와 헝클어진 머리에 코를 흘리며 렐프는 잃어버린 천진성과 인간 본성의 어둠과 돼지라고 하는 진실하고 지혜롭던 친구의 추락사가 슬퍼서 마구 울었다. 물론 이 작품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없지는 않다. 너무 교묘하게 짜여져 있어 속임수라는 느낌을 준다든가 과도하게 단순화되어 있어 오도적이라는 것이다. 사실 만 5세에 12세까지의 사내 아이들로만 구성된 이 작품에는 여성이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성의 동력학을 배제함으로써 인간의 총체성에 대한 중대한 왜곡을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엘리고리라는 점이 이 사실을 변경시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모험소설의 외관에 인간과 사회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그것을 간결하고도 밀도 있는 문체 속에 함축시킨 이 현대의 고전은 광범한 독자들에게 호소하기를 계속할 것이다. 그것은 이 작품이 원형적인 모티프를 다채롭게 채용하고 있다는 것과도 관계된다. 고전적인 단아함의 성취. 소설로서 두 번째인 후계자들 역시 우위성이 짙은 작품이다. 1965년에 가졌던 인터뷰에서 골딩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자신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세평은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시적 암시성이 풍부한 것은 사실이나 전반이 닿을 때까지 사건다운 사건이 없어 상당한 인내심을 요하는 난해한 작품이다. 고고학을 취미로 들고 있는 작가답게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언스를 등장시켜 양자를 대비하고 있다. 전자를 사람들, 후자를 새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골딩 자신이 시사하고 있듯이 H.G. 웰즈의 합리주의적 해석을 내적으로 역전시킨 것이다. 네안데르탈인은 사고나 기술 면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으나 자연에 대한 적응력이나 감각기관의 감흥에 있어서는 탁월하다.
음식과 성과 책임을 공유하는 그들에게는 사회적 긴장도 없으며 사랑도 순수하고 평화롭다. 이에 반해서 호모사피엔스는 사고, 도구 사용, 싸움의 기술 면에서는 앞서 있으나 긴장과 증오에 매여 있어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렇다고 호모사피엔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판정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결함이 모두 생명부지와 생존에 연결되는 회피하기 어려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네안데르탈인의 언어 이전의 의식을 그려내는 데 있어 작가는 비범한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과도히 단순화된 판타지라는 비평은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요컨대 네안데르탈인이 천진성의 극치에 이르렀던 것을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나 파괴해버린다고 작가는 시사한다. 악이 인간 본성이라는 악의 우월성이 다시 강조되어 있다. 핀처 마틴은 세계 대전 중 난파한 수병의 생명부지를 위한 투쟁을 다루면서 대서양에 있는 바위에서의 마지막 며칠을 외관상으로는 현재형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장에서는 시점이 바뀌면서 사실은 주인공이 소설의 첫머리에 죽었거나 죽기 이전에 의식의 마지막 순간을 다루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여기서 작가는 왜소하면서도 당당하고 평범하면서도 신화의 크기를 가진 인간을 매개로 해서 다시 인간 본질과 악과 죄와 회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몹쓸 천성 때문에 신의 모습을 거부하고 지옥을 선택하는 것을 시사하는 이 작품은 지옥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자유낙하는 까뮈의 전락과 마찬가지로 1인칭 얘기꾼의 고백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은총과 자유의지의 상실을 신학적인 비유를 통해 다루고 있으며 내적 독백의 수법도 사용되고 있다. 까미의 작품이 철학적이고 논리적임에 반해서 골딩의 전개는 비정통파의 신학이라는 맥락을 가지고 있다. 묘사에 있어서만은 자연주의적 수법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자유의 상실이나 전락이 결국 타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임을 비춰 문제가 인간의 내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시사한다. 골딩이 살았던 솔즈베리에는 14세기에 건립된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첨탑이 있다. 첨탑은 이 탑의 건립을 다룬 소설이라고 하는데 독자로 하여금 주인공의 자기 탐구를 재경험케 한다는 점에서 골딩다운 작품이다. 어떤 인간의 결함을 강렬하게 구체화하고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방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성당에 400피트짜리 첨탑을 세우려는 조슬린 신부의 계획은 일단 성스러워 보이지만 그는 이 때문에 탐욕의 죄를 범하게 된다. 또 첨탑 건립 기금은 부패한 곳으로부터 나온다. 탑은 완성되나 죽음에 임하여 조슬리는 이렇게 말한다. 깨끗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의 거의 모든 작품들이 사회 속의 인간관계 탐구라는 소설 본연의 모습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에서 출발하여 어떤 이념에 도달했다기보다는 관념에서 출발하여 엘리고리나 도식에 도달했다는 혐의도 씻을 수 없다. 어떤 개인을 매개로 해서 인간 본질, 인간 본성의 어둠, 파괴적 충동과 악의 누를 길 없는 유혹, 전락과 은총의 상실, 초월의 어려움 등 실존적, 형이상적 문제를 외골수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피라미드는 상당한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고 또 그만큼 일반 독자에게는 흥미있게 비치는 작품이다. 골딩의 고향을 연상케 하는 지방 소읍에서의 1920년대의 삶에서 시작하여 1960년대를 포함하고 있어 시간의 폭도 넓은 셈이다. 올리버란 주인공은 끝에 가서 어떤 성숙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감정의 발전은 타인들을 딛고 올라선 것이 아니냐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그는 가령 애비 같은 여성을 단순히 대상화해서 이용한 것이다. 애비라는 방종한 여인과 바운스라는 독신녀의 대조를 통해서 적절한 삶의 교훈은 조심스러운 타협이라는 것이 시사되어 있기도 하다. 위에서 그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골딩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문체의 구성에 남달리 세심한 미적 연결성의 작가라는 점이다.
그가 낭비 없는 시적 절제를 제작의 원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주의의 작가라는 정의도 타당할 것이다. 1983년에 함께 노벨상 수상 후보에 올랐던 도리스 레싱이 인종주의, 불평등, 여성의 억압 등 현대사회의 재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고도 열이 있는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에 반해서 윌리엄 골딩은 몇몇 실존적인 문제를 외골수로 추구하는 비교적 협소한 작가이다. 과묵하고 진지하게 고전적인 단아함을 성취한 소작가라 할 수 있다. 현대의 한 고전을 접하면서 우리는 그의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인간관이나 사회관에 대해서 주체적인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1999년 1월 유종호 파리 대왕론 파리 대왕의 미국판을 낸 미국 출판사의 공개 질문에 답하여 골딩은 자기가 과학자가 되도록 훈련을 받았으나 반역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2년간 과학을 전공하다가 영문학으로 옮겨 고대 영어를 공부했다. 한 권의 시집을 낸 후 그는 다음 4년 동안 허송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 해군에 입대하였다. 뉴욕에서 몇 달을 보낸 것과 연구기관에서 6개월 동안 처웰경과 함께 지낸 것을 빼놓고는 다음 5년간은 주로 해군 생활을 하였다. 군 복무를 마쳤을 때 그는 해군 중위로 로키트선의 선장이었고 그동안의 대전함, 대잠수함, 대항공기 공격을 경험했으며 발커렌 작전과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도 참가하였다. 그의 소설로는 파리 대왕, 후계자들, 핀처 마틴 등이 있다. 그는 취미로 사색, 히랍 고전 문학, 항해술, 고고학을 들고 있고 영향받은 작가로 에우리피데스와 고대 영어로 쓰여진 몰든 전투의 작가를 들고 있다. 같은 앙케이트 속에서 골딩은 파리 대왕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인간 본성의 결함에서 사회의 결함의 근원을 찾아내려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다. 사회의 형태는 개인의 윤리적 성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 외관상 아무리 논리적이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정치 체제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작품의 모랄이다. 마지막에 구조되는 장면을 제외하고선 전편이 상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어른의 세계가 의젓하고 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섬에서의 어린이들의 상징적 생활과 똑같은 악으로 얽혀 있다. 장교는 사람 사냥을 멈추게 한 후 어린이들을 순양함에 태워 섬에서 데려갈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 순양함은 이내 똑같이 무자비한 방법으로 그 적을 사냥질할 것이다. 어른과 어른의 순양함은 누가 구조해 줄 것인가? 물론 이 말은 독자들이 읽어 나감에 따라 분명해지는 극히 복잡하고 또 아름답게 짜여진 상징의 그물을 작자편에서 되는 대로 요약해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은 적어도 파리 대왕이 무인도로 떨어진 소년들의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실상 이 작품은 몇몇 어린이가 타락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골딩 작품의 유니크한 점은 작가가 인간과 인간 사회의 분석하는 20세기 특유의 모든 방법을 결합하고 종합하며 이 종합적 지식을 구사하여 시험적 상황에 논평을 가하는 방식에 있다. 이 작품에서는 다른 극소수의 현대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유파의 정신분석학자, 인류학자, 사회심리학자, 역사 철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동원하여 인간의 본성과 그 사회의 반영이라고 하는 현대 사상의 핵심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골딩 작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상징, 즉 기능적인 상징을 능란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파리 대왕이라는 핵심적인 상징은 모든 참다운 상징이 그렇듯이 부분의 총화 이상의 것인데 몇몇 요소는 그러나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 파리 대왕은 물론 헤브루어의 베엘 제버브를 번역한 것으로서 베엘 제버브란 직역하면 곤충의 왕이란 뜻이다. 악마를 가리키는 이 신라라고 암시적인 말은 잘못 의역된 말을 오역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된 바 있지만 어쨌든 그 이름으로 미루어 보아 부패와 파괴와 타락과 히스테리와 공포에 몰두하며 따라서 골딩의 주제에 딱 들어맞는 그러한 악마를 가리키고 있다.
골딩은 물론 재래의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악마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골딩의 베엘제버브는 무질서하고 도덕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사납게 휘몰아치는 이드에 해당하는 시쳇말이다. 이 이드의 유일한 기능은 기숙하고 있는 주인의 생명을 보증해 주는 것인데 이 기능을 이드는 무서울 만큼 일편단심으로 집요하게 수행한다. 이 힘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를 수가 있겠지만 신학자가 그렸건 정신분석학자가 그렸건 현대인이 그려낸 인간의 초상화는 이 힘이랄까 심령 구조를 영락없이 자연인의 근본 원리로 포함시켜 놓고 있다. 문명의 교리, 도덕률, 사회적 관습, 자아, 그리고 지성 자체도 이 장렬하고 제어할 수 없는 힘, 즉 인간성의 사나움과 수렁을 가리고 있는 거칠에 지나지 않는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자유분방한 힘 속에서 구제를 발견했다. 그가 거기서 또한 파멸을 발견한 것도 사실이지만 예이츠는 거기서 창조적 재능의 유일한 원천을 보았다. 밤에 피는 어떤 불꽃도 인간의 송진 같은 가슴이 태운다. 콜레들은 이 어둠의 속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졌으며 실존주의자들은 이 자유의 부정 속에서 모든 인간 가치의 타락의 근원을 보았다. 우리는 원하기만 한다면 현대의 문학, 철학, 심리학의 진수 전체를 샅샅이 뒤져보고 이 크나큰 기본 충동이 현대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결론의 기반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근원적인 숨은 사나움이 나타나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이다. 렐프는 문명을 대표하며 그 자신의 의회와 브레인 트러스트, 돼지가 바로 그것인데 그의 망그러진 안경은 얘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성의 영향력이 점차로 쇠퇴해 가고 있음을 뚜렷이하고 있다를 가지고 있다. 제객에서는 사나움의 불꽃이 렐프에게서보다 훨씬 뜨겁고 또 표면 가까이에서 타고 있는데 잭은 이 섬의 무질서한 세력의 지도자이다. 그런데 이 렐프와 잭 사이의 투쟁은 두말할 것도 없이 또한 현대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세계적 규모의 똑같은 세력 사이의 투쟁이기도 하다. 이 작품의 중심적인 사건이자 렐프와 잭 사이의 투쟁의 전환점은 제8장에서의 암퇴지를 죽이는 장면이다. 암퇴지는 이미 돼지였다. 가장 큰 암퇴지가 어미의 행복감에 잠겨 누워 있었다. 빵빵한 배때기에는 새끼 돼지들이 한 줄로 늘어져 혹은 잠을 자고 혹은 파고들고 혹은 삑삑거렸다. 암퇴지의 도살은 성교와 같은 투로 이루어진다. 소년들이 뒤로 바짝 다가갔을 때 암태지는 화려한 꽃이 피고 있고 나비들이 서로의 주위를 빙빙 나는 무더운 대기가 조용한 공지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여기서 더위에 녹초가 된 암태지는 쓰러졌다. 소년들은 마구 덤벼들었다. 이 미지의 세계로부터의 무시무시한 습격에 암태지는 미친 듯이 날뛰었다. 비명을 지르고 뛰어오르고 했다. 온통 땀과 소음과 피와 공포의 난장판이었다. 로저는 쓰러진 돼지 주위를 달리며 돼지살이 드러나 보이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창으로 찔렀다. 잭은 암태지를 올라타고 창칼로 내리찔렀다. 로저 타고난 사디스트이고 오랑캐족의 고문 담당 관리이며 형 집행인이다. 는 마땅한 곳을 찾아서 제 몸무게를 가누지 못해 자빠질 정도로 창을 밀어넣기 시작하였다. 창은 조금씩 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겁에 질린 돼지의 비명은 귀따가운 절규로 변하였다. 이어 잭은 목을 땄다. 뜨거운 피가 두 손에 한 박 튀어올랐다. 밑에 깔린 돼지는 축 늘어지고 소년들은 나른해지며 이제 원을 풀었다. 나비들은 여전히 공지 한복판에서 정신없이 춤을 추고 있었다. 이 장면은 오이디푸스의 호냐의 끔찍한 패러디이며 도살과 죽음에 의해 환기된 이 감정과 기분 그리고 반쯤 성숙한 소년들이 경험한 성행의 굉장하고 신기한 감정이 섬에다가 죽음과 악마의 힘을 풀어놓는다. 돼지의 머리를 자르고 막대의 양쪽 끝을 뾰족하게 해서 땅바닥에 틈서리에 박는다. 이 작품의 마지막 장에 보이는 렐프의 살해 계획에도 양쪽 끝이 뾰족한 막대 얘기가 나온다. 멧돼지의 머리는 그 막대 위에 꽂힌다. 멧돼지 머리는 거기 걸려 있고 피가 막대기로 조금 흘러내렸다. 본능적으로 그들은 물러섰다. 숲속은 아주 고요하였다. 그들은 귀를 기울였다.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라고 해야 도려낸 창자 위에서 나는 파리의 윙윙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잭은 이 굉장한 전리품을 꼬마들이 꿈에 보았던 무시무시한 동물이며 소년들이 미쳐 가보지 못한 섬의 어느 곳인가 잠복해 있는 짐승에게 제공한다. 그 다음에 풋나기 신비가인 사이먼이 이 돼지머리와 인터뷰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이 작품에서 가장 뜻깊은 상징적 조건을 이루고 있다. 사이먼의 고조된 지각작용은 돼지머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모든 것은 잘못 돌아가고 있어. 반쯤 감은 눈은 어른 세계의 특유한 무한한 냉소주의로 몽롱하였다. 쇠약해진 사이먼은 있는 힘을 다해서 돼지 머리의 정갈, 태고적부터 있어온 피할 수 없는 인식에 대항해서 싸운다. 그가 안간힘을 쓰며 대항하고 있는 인식은 인간이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도덕 체계가 근본적으로 천박하다는 사실의 새로운 발견이다. 그것은 또한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인식인데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렐프는 잃어버린 순결 때문에 울게 되는 것이다. 돼지머리는 사이먼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그것이 짐승이라고 실토한다. 나 같은 짐승을 너희들이 사냥해서 죽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다니 하고 돼지머리는 말한다. 그러자 순간 숲과 흐릿하게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장소들이 웃음소리를 흉내내듯 하며 메아리쳤다. 넌 그것을 알고 있었지? 내가 너희들의 일부분이란 것을. 아주 가깝고 가까운 일부분이란 말이다. 왜 모든 것이 다 틀려 먹었는가? 왜 모든 것이 지금처럼 돼버렸는가 하면 모두 내 탓인 거야. 이 괴이한 장면 끝에서 사이먼은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아가리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상상한다. 그 속은 새까맸다. 점점 퍼져가는 암흑이었다. 사이먼은 그 아가리 속으로 삼켜져 들어갔다. 그는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다. 탐욕스럽고 도리를 모르며 영원히 만족할 줄을 모르는 자연의 상징인 이 아가리는 핀처 마틴 속에 다시 나타난다. 이 작품에선 인간의 의식적 자아에 적대하는 자연이란 주제가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전개되어 있다. 그러나 파리대왕에서는 한 철학의 윤곽만이 간략히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섬의 소년들은 비유담이나 우화 속의 인물이다. 그리고 모든 비유담이나 우화가 그렇듯이 이 우화는 소박하고 재미있는 얘기라는 표면상의 국면과 그 안쪽에 흐릿하게 식별할 수 있는 크나큰 시면 사이에 내재하는 한 긴장을 담고 있는 것이다. E.L. 앱스타인